네, 정말 대단한 두 분이 오늘 또 마우스복싱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였나요? 한번 나오셔서 정말 대단한 또 활약을 보여주셨고요.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떤 공격도 다 받아냅니다.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유, 이거 얘기를 하기 보세요. 때문에. 칭찬조차도 이렇게 받아냅니다. 자, 그리고 정치연구소 Y의 김성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현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두 분 종종 만나시죠?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예, 방송에서 자주 뵙게 되죠. 그렇습니까? 예. 네.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김병민 예, 최고위원이? 예.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도 역시. 저는 항상 기쁘게 김성애 소장님과 맞이하시고. 방송을 하면 네. 아. 워낙 유쾌하시잖아요. 우리 김성애 소장님의 가장 큰 네. 장점이 뭘까요? 장점은 네. 음, 뭐야? 예. 아니, 근데 선거가 지금 제가 10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예. 김성애 소장님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어요. 아, 한판 승부. 네네네, 라디오 방송 저녁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얘기를 합니다. 아, 우리 편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은 네. 매우 불쾌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에는 잘 들어요. 네. 네. 정말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죠, 또 우리 네. 김성애 그리고 소장님.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확고합니다. 네. 어디시죠, 지역이? 저는 고향갑. 고향갑이고요. 예, 고향갑. 예. 그리고 우리 김병민 최고는 광진 갑입니다. 광진갑. 갑돌이들이죠, 오늘. 갑진년에 갑진년의 갑돌이. 자, 오늘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갔습니다. 네. 발언들 보셨죠? 네. 예, 저희 네. 얘기도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 광주 네. 가서 했던 네. 행보들이 국민의힘이 쭉 이어가고자 했던 민주주의 정신 잘 네.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작년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 전야제에 네. 당시 당 최고위원으로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쭉 참석을 네. 했는데요. 그때 전야제 앞에 앉아있을 때 아마 시작부터 끝까지 계셨던 정치인들이 거의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불편하게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진정성이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이어가서. 노력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가는데 계속 이어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만? 조금씩 진일보하면서 아, 그래요? 네. 헌법적인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도 하셨던 이게 것 같고. 결혼 약속하고 한 20년 된 커플 보는 기분입니다. 예. 내가 너 정말 사랑하고 예, 우리 진짜 결혼할 너무 거야. 사랑하고 우리는 진짜 내 인생에 너 말고 없어. 우리 집만 사면 결혼하자. 예. 근데 집을 20년째 못 사고 집을 있군요. 20년째 못 사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집사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돈이 왜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 얘기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도 했던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네. 건 과거에 이제 5.18 때가 되거나 네. 또 5월 광주 얘기가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당이 그동안 국민들 눈높이에 멀어졌던 때가 당 한때 내에서. 있었습니다. 예, 과거에. 네. 그걸 2020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예. 정강 정책을 그때 제가 총괄 위원장을 네. 맡으면서 개정했는데 아예 당의 강령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국민의힘 당 국민의힘 강령에. 당 강령이 있습니다. 네. 보수정당 강령으로 처음 있게 되는 강령이었는데 네. 이때도 여러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이거를 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만들어냈고 음. 어제도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근데 헌법에 대한 개헌 사항은 의지는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네. 국민의 국민 투표를 통해 진행되려면 원포인트 개헌이든 아니면 추가적인 전체 지금에 있는 헌법 개정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모아서. 이거는 우리의 그냥 개별적인 얘기만으로 어려운 일이라 우리의 의지는 확실하게 밝히고 그러니까 있다. 국회의원들이 뭐 전원 다 합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의하면 되죠. 예. 안 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할 건지 여러 가지 주제를 할 건지도 논의를 해야 되지만 사실 네. 이제 뭐 너무 복잡해지는 얘기인데, 네. 여튼 지금은 우리나라는 헌법을 고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고 헌법을 바꾸는 게 무슨 엄청난 역사적인 일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어서 미국은 수정헌법 얘기하잖아요. 거긴 하다가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럼 추가하고. 계속 추가해서 조금씩 네, 고쳐가거든요. 네, 네. 세상이란 게 그 인식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네. 뭐 아주 간단하게 한 예만 들면 지금 헌법에 빠져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정보권이라 할까? 개인 정보, 개인의 정보를 포함해서 이 정보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호할 건지 인터넷 시대니까 네. 87년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정신에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수정을 할 때 그러니까 막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치려면 너무 네. 힘드니까 자 헌법 정신에 5.18 넣자. 그다음에 정보권 하나 추가하자. 이렇게 두 개만. 그런 식으로 매번 총선 때마다 조금씩 고쳐 나가는 방식도 저는
고려해 볼 수 네. 있다고 보는데 좋은 제안이네요. 예, 문재인 정부 때 한번 이제 개헌하려다가 실패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말씀만으로 말고 이제 임기가 3년 넘게 남아 계시니까 그 남아 있는 동안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좀 꺼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좋은 얘기인데요. 아,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개헌을 조금씩 바꿨으면 좋을 텐데 다 바꿔놨거든요. 아, 예, 다 바꾼 거를 대통령 발로 공개를 하고 나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의지는 알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안 된 그러니까 상태를 개헌안은 좀 아니, 나왔어요, 다? 그 당시에 대통령 발 개헌안이 나왔던 겁니다. 예, 개헌은 사실 국회에서의 200석이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여야 합의, 그 나아가서 국민투표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주장에 불과한 상태로 머물렀기 때문에 한 걸음도 못 나갔거든요. 이제 한 발씩 좀 뗄 때가 되긴 제가 됐습니다. 마침 또 더불어민주당 개헌특위위원인데요. 아. 예, 한 100가지 정도 쟁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 쟁점만 100가지예요? 예. 근데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게 100가지라고 하면 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국민의힘과도 충분히 합의가 되고 안 되는 게 또 한 절반 정도 있는데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거 100개를 다 통과시키려면 어렵고 되는 것부터 하나씩 조금 천천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5.18 광주 민주운동 정신에 넣는 대해서는 거. 뭐 이건 이제 이제 서로 뭐 여야가 이견이 다 없다. 합의하니까.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도 87년 전까지는 개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주 하진 않았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무래도 셀 때니까 힘으로 했죠. 예, 힘으로 힘으로 그냥 했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야 두 번 해보니까 좋다 세 번 이상 하자 뭐 유신헌법 막 이렇게 했던 아픈 기억이 있어서 아, 그래서 고치기 어렵게 해놓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동의를 얻자라고 해놨는데 네네네. 아. 뭐 그래서 제가 생각엔 딱 그렇게 보았을 때는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는 정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으면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뭐 또 길어진 얘기니까요. 네. 개헌이 그렇죠. 87년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제가 유치원생이 때입니다. 아우 그거 국민연금 도입하던 때예요. 그때가 지금 네네네. 30년 동안 세상이 뭐 얼마나 변했는데요. 네. 하여튼 뭐 이번에 이제 광주 가서 그런 이제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밀착 경우를 넘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우인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뭐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네. 경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 이럴 때서 두 명 옆에서 갔다 따라가면 도대체 경찰은 뭐 하는 거냐 이럴 텐데 요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네. 그건 뭐 선택의 문제인데 송정역에 한 100명쯤 모여갖고 에스컬레이터를 둘러쌀 분위기 같으면 네. 아이고 이건 저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좀 그럴 수도 있는 비켜주시고 건데. 저 혼자 가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양해를 구하면 경찰도 모양새가 좋게 빠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옵션 정도가 있었는데 네.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뜨거운 상태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네. 참고로 지양해야 될 건 가짜 뉴스. 여기도 있었던 사람들이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빨간 마스크를 쓰고 경찰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는 점과 빨간 제가 마스크는 누구 국민의힘 국민의 자발적인 당원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참고로 저도 어제 출판 기념회를 했거든요. 북콘서트를 저희 동네에서. 아, 그래요? 인산인해라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인사 오셨는데 아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아, 김병주 씨. 네. 네, 요즘 워낙이나 어수선한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는 그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민을 네, 믿겠습니다. 항상 이런 자세로 가고 있다는 점도 같이 말씀.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같은 거지. 마음으로 얘기를 다 똑같이 했을 겁니다. 이거 출판 기념회 하면 책을 파시는 거죠? 예,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네. 실제 거기서 책에 대한 북콘서트를 했는데 네. 대화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검색해 보시면 또 지금 양극단의 분열 정치를 극복하기 아하. 위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낸 대화의 리더십. 근데 보통 국회의원 이제 출마하시기 전에 책들 네. 내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책의 제목치고는 너무 이게 뭐랄까 이게 대중서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약간 출판 기념회용 책이 아닙니다. 요 책은 예. 실제로 네. 60곳이 넘는 서점에 다 깔려 있고 그래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 네. 알겠습니다. 네. 출판 얘기는 뭐 이 정도. 네, 네. 얼마예요, 근데 한 권에? 한 16,800원. 16,800원. 예, 할인하면은 15,100원인데요. 인터넷에서 15,000원 이상은 배송비가 무료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15,100원이구나. 그래요. 진짜 읽을만 합니까? 읽을만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화의 리더십. 리더십. 네. 네. 우리 영진영님 얘기를 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뭐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뭐 특별히 뭐 더 가기설 얘기는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예.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김건희 특검. 네. 딱히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네. 요것만은 마지막 발언만은 문제가 좀 있었다. 김건희 특검 뭐 예상대로
예, 제2요구권, 거부권이 이제 행사가 됐습니다. 요거는 첫 어떻게 번째 주제 좀 더 얘기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서로 의견이 같으시니까 네. 요건 뭐 예상은 했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책임은 공은 누구한테 온 거예요? 국회로 돌아왔죠. 국회로 온 거죠. 국회, 네. 그러니까 제의 요구라는 것은 대통령이 보기에 이 법은 좀 지나치니까 한 번만 더 논의해 주시겠어요? 이게 그렇죠. 거부권의 다른 이름이고요. 네. 그래서 평소와 다르게 출석을 과반 이상 해야 네. 되고요. 과반 이상 출석한 사람 중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라기보다 사실 국민의힘에 공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는 네.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은 와도 또 찬성을 그렇죠. 할 건데 네. 지금까지 투표 양태로 봤을 땐 181에서 182표 정도가 이번 특검을 지지하는 표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18분 혹은 17분의 의인이 있으면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특검을 치를 수 있게 될 것이고 아니면 출석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출석을 안 하면 출석을 안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네. 모수가 줄어드니까 그냥 민주당이 그렇죠. 법안을 통과시킬 한 수 2, 있습니다. 30분만 안 나오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제가 또 이제 보좌관 했기 때문에 국회 전문가인데 전문가죠. 이 경우는 무조건 100% 출석을 시킬 겁니다. 국힘이. 예, 국민의힘이. 예. 그리고 어떤 제의 전략이냐. 요구에는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네. 처음엔 기명 투표인데 네. 이번에는 들어가서 가부를 표시를 하거든요. 네. 정족수를 채운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기권으로. 기권으로 일단 투표함 안에 들어가면 뭘 찍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라고 쓸지 부라고 쓸지 모르잖아요. 출석해서 우리 299명이야 라고 하고 투표장에 안 들어가는 거지. 우리 기권이야. 거기 왜 움직여? 움직이는 자가 범인이다. 이건 뭐 예. 확실하네. 저는 그렇게 할 하면.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망이 확실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확실하게 막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장면이 생중계로. 총선을 하려는 아. 치르려는 유권자들의 눈에 비칠 테니까 그러면 개별 의원들이 굉장히 이제 좌불안석이 되겠죠. 그 거부권, 그러니까 제2요구권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무산되면 그 다음에는 이 못하는 거예요 또? 못하는 같은 형태로 네.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고전략 요대로 가는 거예요? 원내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원내에 있어서 원내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내에서 나 잘하시면서. 원내들끼리 잘해주실 거라 믿고. 근데 진짜 저는 원내에서 열심히. 김성애 소장님 말씀대로 가면 약간 모양은 좀 빠지겠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김건희 특검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쌍특검인 거죠. 쌍특검. 대장동 네. 50억 클럽에 관한 네, 특검.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국민의힘 이런 얘기를 주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이제 대통령 가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공정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여론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쌍특검의 한 축은 50억 클럽. 네. 근데 우리가 50억 클럽 하면 대장동 때문에 다 사람들이 경악했잖아요. 처음에는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줄줄이 구속되고 이게 어떻게 단군 일의 최대 치적입니까? 그러니 결국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도 이거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법에서 그게 바로 잡아야 된다. 공개를 제보를 내가 했다. 네. 본인이 다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50억 클럽이라고는 그 중에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핵심 축이 있어요. 네. 권순일 전 대법관. 음. 이분이 나중에 화천대유 가서 근무까지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최종적인 법적 선고를 했던 대법원에 관련된 역할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 국민들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정리. 정리.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당 주도의 특검이 진행되면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쌍특검에 대해서 하나는 총선을 앞둔 정치특검 아니냐. 그 두 김건희 번째는 특검이 그렇고. 그리고 이 쌍특검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 야당 대표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수사 방해하는 것 아니냐라고는 여론들도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약간 좀 많진 않죠. 아직 알려지지가 않아요.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도 쌍특검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김건희 특검 하니까 이거는 그냥 그 특검만 있구나 생각하지 여기에 이 50억 클럽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샤이 쌍특검 반대 여론들이 있는데 드러나질 않았다. 그래서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너그러운 미소 짓고 계신데 일단 가지 않다는 의미였을까요? 뭐 제가 설마 면전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그렇게는 없고요. 말고, 예.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어쩔 수 없겠네요. 어쩔 수 없네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 중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을 해서 그야말로 투아웃입니다. 총선을 담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특검 두 개를 막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첫 번째 특검은 가족 보호 특검.
본인의 형과 형수님인 윤석열 대통령 네. 내외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특검 하나 무산시켜야 됐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온 게 이 예, 한동훈 위원장이 온 이유가 총선 잘 치르자 이게 아니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가족 보호하라고 특검 막으라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특검을 무산시켜야 네. 하고 두 번째는 식구를 보호해야 됩니다. 검찰 식구들. 음. 지금 50억 클럽에서 6명 중에 4명이 검사죠. 네.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주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재명은 저수지에 돈을 묻어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이 오진 않았지만 올 것 같기도 한 어떤 그런 분위기적 네, 네, 분위기가 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김만배 씨가 50억을 실제로 송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머니투데이 홍모 회장 같은 경우는 네. 50억을 받았다가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다시 돌려주는 과정도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은 그 딸을 통해서 뭐 아파트 분양부터 11억 대출부터 해서 돈을 받은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곽상도 의원은 그렇게 해서 아직 걸려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3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바깥에서 보기엔 이거 검사들이 너무 식구 챙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50억 클럽 특검을 하게 하는 된 거라서 건데.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 말씀 잘 주셨는데 아니 3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권순일이라는 사람이 정말 잘못한 사람이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 해. 기간이 충분히 있었죠. 네. 근데 이걸 하나 시작하면 다른 50억 막 또 건드려야 되고 그러면 김수남 검찰총장, 최재경 중수부장, 박영수 중수부장 아이고 왜 이렇게 중수부장들이 많지? 하여튼 윤석열 중수부장까지 얘기는 할 거 아니구나. 하여튼 네. 이렇게 된 상황이니까 50억 클럽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수사하기가 그러니까 특검으로 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아니, 얘기 조금만 보탤까요? 아니 가족 보호하기 위해서 두 비대위원장 가지. 보냈. 네.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내 식구를 감싸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조금만 안다면 저 피드문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거의 지배적이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한동훈 이건 위원장이 반대로 하는데 좋은 표현인 것 같아서 그냥 두겠습니다. 네.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군요. 네. 가까이 나랑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 나랑 가깝다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기 아, 때문에 이 친소 사람한테 관계에서 특혜를 주거나 이런 거 없다? 이 사람한테 공천을 주거나 이런 사람 절대 아니라는 게 네.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공통된 전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랑 같이 있었던 검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챙기려고 한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두 번째 3년 동안 수사 왜 안 했냐 그러는데 정권 출범한 지 이제 한 1년 반 된 거 아닙니까? 1년 반 동안. 많이 길어야 1년 반 18개월은 조금 더 지났죠. 엄청 긴 기간이지. 3년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고 난 다음에 얘기했을 건데 네. 그때 수사를 할 수 있었던 많은 동력들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대장동 사건에 관한 모든 수사들이 다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차적인 단계를 거쳐가면서 네. 때로는 처음에 무죄라고 주장하면서 안 됐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송영길 전 대표 사건 아닙니까? 왜 8개월이 지나도록 나를 불러다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했는데 구속됐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법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을 시켰을 거고 네. 이 순차적인 수사 단계를 너무 과도하게 나가진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걸 야당의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걸 무마시키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두 번째 봤습니다. 건 간단합니다. 네. 김만배가 돈 준 사람 수사하자. 김만배가 송금한 사람 수사하자. 이게 어렵나요? 좋습니다. 네, 이거 해야죠. 좋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50억 클럽에 걸릴 사람들 많은데 네. 속도가 더디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한동훈 장관이 이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럴 뭘 사람이 편다는 아니다. 거라는 점은 네. 간단하게 논박을 할 수가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여사하고 3,400회 카톡을 주고받았던 그 시기가 네. 2020년 총선 전이었잖아요. 그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면서 그 검찰하고 그 채널 A하고 어떤 기자와. 이런 게 있지 네. 않았냐라는 논란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무죄난 사건 말하는 예, 거죠. 최은순 씨 관련돼서 네. 대검에서 네. 자기들이 해당 자료를 만들어서 최은순 씨는 그 대통령의 혹시 대통령의 장모인 장모님. 네. 최은순 씨 관련 이 사람이 네. 큰 죄가 아니다라는 요지에 대검에서 제작한 문건이 있는데 네. 이 문건을 제작한 사람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었고 네. 이분하고 권순정 대검 대변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한동훈 당시 부산지청 차장검사가 네. 3명의 카톡방이 있었는데 여기서 뭔가 논의된 것 같은데 증거는 없습니다만 손준성 씨가 소위 말하는 고발장을 만들어 갖고 김건희 여사가 억울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해서 고발했던 사건 고발사주 기억나시죠? 예. 의혹. 그때
한동훈 장관이 여러 사건 많이 네.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통해서 네. 억울한 사정을 듣고 그걸 문건에다 옮겼다라는 많이 것이 하셨어요. 옮겼다는 것 마지막 네. 한마디입니다. 옮겼다라는 것이 그 고소장에 네. 김건희 여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형님 전화 안 받아요로 300~400번을 주고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네. 무리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검언유착부터 고발사주까지 얘기했는데 네. 검언유착 그렇게 얘기했던 이동재 기자 결국 구속됐다가 무죄로 다 나와서 네. 지금 이동재 기자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 응원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그 고발사주. 이거 대통령 선거 때 진짜 괴로웠거든요. 선거 한복판에 맞춰서 얘기하고 그 당시 공수처가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피전 위권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결국 기소조차 못하고 공수처가 끝냈는데 네. 그 공수처 결국 민주당이 원해서 띄웠던 공수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기소조차 못했던 사건 정리하죠. 결국- 자 다음 주제. 1심에서 5년 구형받았죠. 아, 왜? 다음, 예. 뭐 많이 불편해요? 아닙니다. 예. 아니 해야 될 총선 주제가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예, 좀 넘어갈까요? 그러면? 아니 뭐 예, 저는 아니, 전 너무- 진행자 진행. 아니,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네, 좀 네, 네. 오히려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없잖아요 다음 주제가. 왜요? 여론조사도 있고. 아 이게 아, 특검 아. 여론조사. 자 특검 여론조사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 25%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아이고. 65% 중앙일보 한국갤럽이 예. 지난 28일 29일 이틀 동안 진행한 그것까지 전화면접 해주시네. 방식의 여론조사 나는 이재명 자세한 것은 대표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둬야 된다 여론조사 이거 말하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 얘기도 한번 넘어가시죠. 민주당 뭐 할 게 있어요, 근데? 아 예. 예. 민주당이 예. 오늘 뉴스 보니까 예. 이낙연 전 대표 행동 개시한다 이런 얘기 아, 했던데 어제 슬슬 네. 맞나요?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하긴 조금 애매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당원 이미 마음은 모집을- 떠났다고 예. 보고요. 마음은 예, 뭐, 이낙연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선택이죠.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말릴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지금 뭐 워낙 뭐 그렇게 움직이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네, 것이 네, 너무 좀 네. 안타깝고요. 이낙연 대표가 정말 당이 싫어서 탈당하시거나 대선 주자로서 꿈을 다른 곳에 가서 펼치시는 것까지는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어쩔 수 그렇게 없죠. 하시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되는 정당과 함께 하신다면 그건 정말 민주당 당대표로서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그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당을 말씀드립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으로 옮긴다, 그러니까 같이 한다면? 힘을 합친다고 하면 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네.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활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2027년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하나의 작업으로 보고 국민의 힘을 이준석이 집어삼키든 네. 아니면 둘이 합치든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전 힘을 합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정당에 민주당이 몸을 담는다? 네. 이것은 특히나 이낙연 대표처럼 평생을 민주당이 키워준 분 같은 경우엔 이런 배신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전 정치적으로 독립하시는 것은 제가 어쩔 수 없으니 존중. 다만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에 도움을 주는 정치적 활동까지는 하지 않으셨으면 독자 좋겠다는 바람. 신당을 한다고 치고 네. 결국 그 분열되는 표가 국민의힘에 크게 도움되는 상황이 되는 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감내해야죠. 그건 그거는 괜찮고. 아니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어쩌겠습니까? 정치인이 정치적 한다는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제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네네네네. 선을 넘지 말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것은 예를 들면 이준석 신당이 됐든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당이 됐든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노력하는 그런 세력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민주당이 여태까지 키워준 은혜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배신하는 행위지 않겠냐. 그거는 어때요 그러면? 금태섭 신당이랑 함께하는 건? 그걸 저한테 구체적으로 옵션을 아니, 아까- 주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 근데 금태섭 의원도 지난번 선거 때 국민의힘 대선 본부에서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걸 뛰셨고 네. 이미 그쪽으로 이렇게 다 하나로 해서 기울어지셨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제외하고 정권 재창출하고 하자고 말씀하시는 그런 범위 안에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범보수 세력의 일환으로 보시는. 전 뭐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이 면에서는 저랑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네. 저희는 사실은 정부는 이제 여당과 야당으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다당제를 기치로 얘기하시는 다 분들도 야당이죠. 여당 빼고. 있겠습니다만 네. 여전히 양당제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과정 속에서도 야당이 분열되는 과정을 겪으면 결국은 여당에게도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을 저희도 많이 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나가게서 활동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기조의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에 대한 비토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대통령과 함께하겠다는 정당이 있던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있고 밖에 나가서 움직이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반 정권에 대한 기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수 세력과 크게 연동돼서 움직일 거라고 전 보지는 않거든요. 네. 무당층들 내에서 이 당 저 당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비토 정치의 그룹들을 좀 끌어당길 수 있는 소진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가서 이준석 신당이랑 합치든 그게 국민의힘에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낙연 신당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치고요. 그 이제 예를 들어 이준석 신당과 함께 하는데 만약에 함께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명분이랄까요? 말씀이 지금 민주당은 내가 30년, 40년 몸담았던 그 민주당이 분명 아니다. 내가 겪었던 민주당은 지금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잠시 당을 떠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다시 나는 민주당에 오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민주당을 다시 한번 좀 돌려놓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하신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과 함께 해요. 그거는 괜찮아요?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미 이준석이랑 같이 했는데. 함께 돌아. 함께 돌아와. 아, 그건 안 돼? 무슨 아니 그건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건 안 생각합니다. 돼요? 이준석 네. 대표가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자신의 기반 정당은 좋은데 여기에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당을 망쳐놓고 있다라는 인식하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선 전엔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뒤에는 국민의힘을 끌어안든, 그러니까 즉 흡수를 어느 네. 쪽이 하는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그 세력이 다 함께해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만들었던 이런 분위기처럼 하겠다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보수 정당이 이어가는 건 똑같잖아요. 아니 그럼 저 꼭 이준석이라니까 이준석이 좀 너무 좀 강조되는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빅텐트라고 치고 수많은 사람과 뜻을 같이 해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내가 진짜 민주당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요거는 자, 그것은 그런 식으로 선거용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면 네. 유권자들이 미래가 없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비전과 네. 그림을 보여주는 정당에 투표를 하시거든요. 그렇습니까? 자, 아까 뭐 얘기하시려고 했던 게 있던 것 저는 같은데. 근데 금태섭 정당이 얘기했던 게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긴 해요, 그 당에. 네네네. 근데 굉장히 좀 흥미로운 건 여기에 류호정 의원이 함께하겠다 그러고 네. 그 조성주 의원은 아니죠, 위원장. 과거 정의당에서 네네네. 굉장히 전당대회까지 나와서 좋은 정치를 보여줬던 그룹이고 금태섭 의원도 꽤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그룹들이 모여 있는데 사실 여론의 지지는 안 받습니다만 이건 보수 정당이라는 아예 결이 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가 같이 몸을 담아서 새로운 정치 그룹과 공간을 만들겠다 그러면 네. 그건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독자적인 세력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유리할지 민주당한테 유리할지 살짝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거기까지 생각하시면 예,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런 정당이 나와서 예, 움직이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낙연 전 대표의 네. 지금 행동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비토할 건 아니다. 네. 그 얘기가 하고 싶으셨구나. 근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그 뭐랄까요?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을 많이 좀 모시고 갈 수 있나요? 그 파괴력이 얼마나 있냐는 전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조차도 네. 이낙연 대표의 신당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자체가 갖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다만 가지고 있는 호남에 대한 상징성이 네네네. 얼마나 작용할까인데 네. 사실 그 좀 과거로 돌아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에 이낙연 대표는 전남도지사로서 어떤 정치적 그 네네네. 은퇴기에 접어들었던 분인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픽업을 해서 초대 총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붐업이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로 발광했다기보다는 문재인이라는 빛에 의해서 반사체였던 것인데 네. 이것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의 민주당은 이것이 잘못됐고 내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비전은 여기다.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야 되죠. 근데 그 그냥 얘기가 이재명이 아니다. 혹은 내가 이런 상태로는 이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정당을 새로 만드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지력이 있는 정치인이면 분명한 것 누가요?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예지력? 예지력,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어떤 거죠? 대장동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면서 아이고. 특검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이낙연 전 대표의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건 뭐 같이 공감하시는 모양이죠. 근데 선거에서의 의석 확보의 파괴력은 떨어질 거라는데 동의하는데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탈하고 그리고 거기에 원칙과 상식이 한 공간을 가진 않지만 함께 이탈하게 되면 네. 이로 인한 치명상은 민주당이 있을 것 입을 같다. 수밖에 아니, 없다고 왜냐면 이제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당도 아유 해봐야 뭐 파기가 없을 것이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분들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물론 실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결코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나중에 네. 쓸 카드까지 등장해서 지금 혁신을 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민주당도 그러니까 같은 의미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라든가 혹은 원칙과 상식의 행동이 이어지면 네. 민주당도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지 뭐 다 좋고 지금 상태로 우리는 총선을 치를 수 있어. 이런 안이한 자세는 안 된다고 보고요. 탈당하기 전에 뼈를 깎는 그 거 하면 안 얘기 돼요? 즉슨 네. 당대표를 바꾸는 지금 통합비대위 등 그 얘기는 뭐 네. 당대표가 이제 다시 나와서 뭔가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네네. 오늘 공관위 구성을 보니까 공관위원들이 네. 정말로 다선 의원들이 어디 비벼볼 데가 없는 네. 아주 참신하고 이런 쪽에 없었던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번 민주당의 공천 혁신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짧은 주제 한번 좀 가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저는 이게 큰 논란은 아닐 것 같은데 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논란을 좀 부추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산대는 우리가 보낸 게 아닌데 서울대에서는 부산대 부탁을 받고 우리가 뭐 이렇게 수술을 해준 것으로 그리고 또 서울대에서는 뭐 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은 아주 경험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좀 지역 의료와 좀 갈등을 빚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여기 혹시 뭐 특혜로 볼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이기에 뭐 서울대를 이렇게 헬기 타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특혜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정보들이 좀 있는데 들으시면 다 납득을 하시게 될 거라서 언론의 그래요? 보도가 앞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네. 그 점에서는 서울대 병원 의사가 했던 이 혈관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울대라는 걸 떼고 네. 혈관 수술 전문의가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대목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뭐 후에 나머지 부분들이 해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도 예, 뭐 있지만 제가 지금 뭐 공개된 정보도 아니고 제가 직접 확인한 정보도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방청에서 네. 서울대로 후송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 모든 절차와 방법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야 서울대 아니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논란을 몰고 가서 이 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표를 지키는 방식으로 몰아가는 언론들 행태, 보수 언론들 행태는 정말 잘못된 아니, 겁니다. 보수 언론들이 좀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그런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목에 칼을 찔린 피해자입니다. 예. 이분이 지금 욕을 먹어야 될 때인가요? 좀 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좀 많이 아쉬운 마음이 네네네.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울대랑 부산대 병원이 자세하게 해명을 곧 해주지 않을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네네.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제 부산대 의료진도 굉장히 좀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 같은 인터뷰가 좀 나온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누가 뭐래도 정치 테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빠른 쾌유를 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뭐 여야 공의 국민들의 목소리가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뭐 다소의 이 논란들이 이제 언론에 되게 보도되는데 언론은 늘 그렇듯이 이제 항상 관심과 이슈를 쫓아가고 주제를 정해놓잖아요. 네. 저희도 뭐 방송 오래 합니다만은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뉴스를 갖고 가면 특별하게 나올 게 없는 상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막 갖다 쓰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 또 하나 나왔던 이슈들이 끌고 간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일단 논란들이 없이 빨리 좀 종식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중에 정치인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네. 처음에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막 브리핑을 하잖아요. 이게 의료적인 개인 정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동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배제되고 빠르게 의료진이 나가서 국민들이 걱정하시니까 하나하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줘라 네. 라고 한다면 별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부산대 병원이고 서울대 병원이고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니까 거기에 대한 각자의 얘기를 꺼내고 있는 네, 건데 네, 네, 네. 뭐 지역적인 얘기는 좀 차치하고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좀 네. 쾌유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뭐 다른 음모론적인 이야기까지는 이제 굳이 우리가 뭐 나눌 필요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뭐 몇몇 언론들에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또 몇몇 이제 좀 스피커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헬기를 그렇게 이제 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이게 특혜 아니냐는 얘기는 조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걸 소방청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네네. 공식 기관의 발표이고 지금 정부가 윤석열 정부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게 발표한 점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께서도 빠른 이송과 쾌유를 바란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네. 대통령이 직무를 벗어나는 뭐 강압행위로 지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야 이재명은 피해자가 아니야라는 논리를 자꾸 만들기 위한 건데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 좀 전 그러니까 그냥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심지어 불쌍해집니다. 어떻게 목에 칼이 들어와서 찔린 피해자에게 이렇게까지 가혹하게들 하시는지. 네네네. 아,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 그 논란을 조금 이제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이제 보고 저는 계시는 거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취재해 보면 부산대에서 어떤 의료진이 어떻게 수술을 했어야 되는지가 가장 먼저 취재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얘기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네, 빈다는 거 말고는 이제 네, 이재명 특별한 입장이 대표의 없으시군요. 조속하게 네, 쾌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빠르게 원래 이제 1시까지인데 그래도 시간이 조금 이제 오버됐습니다만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양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분은 어떻게 오늘 식사하고 가십니까? 여기서요? 네, 저희가 식사 누가 준비해놨어요. 사주나요? 사주나요? 아, 네. 그럼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네. 저희 네. 다 도시락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맛있는 도시락 있으니까 드시고 가시고. 네, 네. 네. 하여튼 이게 금요일 어떻게 시간들 괜찮으시면 다음 주도 네. 오실래요? 저희야 뭐 불러주시면 시간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소장님 그리고 김병민 최고위원 두 분 재밌었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